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유시아 선생님의 책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이 책에 실린 글 중에 불완전한 사람도 완벽한 장미를 선물할 수 있다라는 글 한 꼭지 읽어보면서 아마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근데 제가 유시아 선생님 글을 읽어보면 유시아 선생님 글을 원래부터 좋아했지만은 좋아한 이유가 참 그런 것 같아. 감동적이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거. 그리고 진리의 면모를 품고 있어요. 글이 그냥 일반적인 에세이가 아니라 진리의 면면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와 이런 걸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를테면 도판이라든지 수행판이라든지에서 보통 진리냐 깨달음이냐 뭐 깨달음이 무엇이냐 수행인가 뭐 해가지고 여러 이제 뭐 분들이 많으시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진리 깨달음 수행 과정들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경향성이 많아요. 당연히 이거 설명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진리의 면모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긴 한데 근데 제가 좀 더 뭐랄까 가깝게 그러면서 친숙하게 느끼는 거는 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경험 저는 이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경험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의 시행착오든 내가 진리를 틈틈이 알아가는 과정이든 그런 경험들이 뒷받침되어야지 그게 사실은 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이 아니거든요. 나도 저런 거 있었는데 하면서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깨달은 사람의 경험을 듣는다 하더라도 나도 저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런 뜻에 의해서 저런 인도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다시 돌이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설명적 요소, 이해적 요소 그런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그걸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경험의 직접적인 측면 그러면서 그것들이 환기하는 공통된 요소들 그러면서 그 경험들이 잘 어우러지고서 사람이 변화나 작은 깨달음을 나타냈을 적에 그것이 굉장히 이제 감동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세이 형식으로서 유시아 선생님이 글을 굉장히 잘 쓰기도 하고 단지 글을 잘 쓰고 재밌는 게 아니라 거기에 깨달음의 면면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시아 선생님 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간단한 듯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깨달음 전반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문학적 형상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재미없는 글은 못 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설명을 해놨어. 근데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 정의로 해놓고. 그러면 이게 뭐야? 하고서 알기는 알아요. 알긴 알겠지만은 물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탁 봐서 모르는 내용들은 안 봐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지식 수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지금 상태를 넘어서서 무언가를 더 배우고 더 익혀야지만 진리에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저는 충분한 교육과 지식을 갖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다 비슷해요. 어느 기준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대학도 졸업하고 뭐 공부도 적당히 많이 해보고 그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이렇게 설명을 본다. 저는 안 봐요. 그거는 그냥 작자가 잘못 쓴 거야, 잘못 쓴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약간 주변적인 얘기지만은 제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는 책을 쓰고서 제가 가장 이제 흡족했던 칭찬 하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가장 이제 칭찬받았다고 느꼈다는 부분은 이거예요. 어떤 어른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많이 하셨는데 제 책을 보고 나서 그 칭찬 내용이 뭐였냐면은 너는 어려운 내용을 참 쉽게도 쓴다. 이것도 재주면 재주야. 정말 뛰어난 재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쉽게 쓰는 게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쓸 수도 있어. 복잡하게 쓸 수도 있고, 뭐 세밀하게 쓸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를 쉽게 쓰는 것, 쉽게 이해하고 쉽게 풀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공부를 해 나가는 수행자의 자기 소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공돌이든 진리든 다양한 불교적 사상이든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쉬워질 수 있는 것은 자기 체화가 될 적에 손쉽게 경험적인 요소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관념적인 여전히 생각적인 부분에서 많이 머무는 수행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생각적으로 생각이 일단 머리에 있다면은 거기서 많이 엉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복잡다단하게 설명을 하지만은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가장 손쉽게 가장 걸림없이 가장 오픈된 상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부분으로 치자면 가슴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방식으로 느끼고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가슴으로서 체화한다면은 그것은 공감의 영역을 구체적인 설명이나 관념적인 어떤 용어 없이도 이렇게 탁 와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슴으로 와닿는 데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해 자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경험 자량, 거기를 다시 돌이켜보는, 거기서 느끼는, 구도하는 마음, 그런 것만 갖춰져 있다면은 충분히 진리라는 게, 수행 깨달음이라는 게 우리 삶의 면모에서 이미 드러나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관념, 해석, 설명으로만 갈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으로 체화하는 게, 체화를 그렇게 한다면은 누구에게나 소통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체화를 잘한다면은 좀 더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용어로서, 설명으로서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법문이란 게 뭐 이런 영상을 하기도 하고 다른 법문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고급 수준, 어려운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나마 이제 사람들에게 좀 칭찬을 받는다 한다면은 그것이 가마력이 좀 크다면 큰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라든지 여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건 뭐냐면은 그만큼 마음의 요소로서, 가슴의 요소로서 딱 각인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만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필요 없어요. 단순해도 돼요. 근데 단순하되 이를테면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과 어울려져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 하고서 공통의 경험으로 환기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설득력 있게 공감력 있게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시아 선생님의 글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느껴요. 참 좋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실까 하고 느끼지만, 저도 에세이를 쓰지만은 유시아 선생님하고 물론 결이 많이 다르죠. 저는 훨씬 더 약간 뭐랄까 이치적인 선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러나 유시아 선생님 글은 굉장히 문학적인 요소가 강하고 저는 문학을 좋아해요. 재밌으면 좋잖아요. 아름다우면 좋고 감동스러우면 더 좋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시아 선생님의 글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진리의 면모를 딱 캐치해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저의 역량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진리는 표현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시아 선생님의 글은 좋은 것 같고, 제가 불완전한 사람도 완벽한 장미를 선물하셨다, 이 글 한번 전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두통이 심해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다. 머리에 전극선들을 연결해 반응 검사도 하고 척추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척수까지 뽑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두통뿐 아니라 나 자신이 보기에도 생각과 행동이 정상이 아니었기에 당시에는 교모를 써야 했는데 머리가 아파서 모자 가운데를 길게 잘라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바깥으로 내놓고 다녔다. 급기야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줬다. 그러니까 이게 유시아 선생님이 당시에 이제 정상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딱 정상은 아니죠. 교모를 이렇게 잘라서 머리를 바깥으로 무슨 파인애플도 아니고 이렇게 내놓고 다녔으니까 좀 기행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나 자신의 어떤 특별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것도 아니고 머리가 아파서 생각과 행동이 정상이 아니어서 그런 약간 괴각의 모습을 보이신 거죠. 참 이 괴각적인 측면도 필요해요. 이게 괴각이 어느 정도껏 지켜지면은 이게 철학자,
사람스러운 면모도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매력이 있어요. 사람의 매력. 어떤 정도의 선을 지킨다면은 다른 정신질환자들 속에 있으니 나는 제법 정상인이었다. 한 남자는 사법고시에 여러 번 실패한 판사인데 나를 계속 변호사라고 불렀다. 그렇죠? 사법고시에 실패했는데 자기를 판사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유서 선생님을 고등학생이었는데 변호사라고 부른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는 정보기관에서 자기를 감시하기 위해 비밀리에 파견한 스파이였다. 내가 돌연히 스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변호사와 스파이를 오가야 했다. 며칠 후 병원 원장인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의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넌 정상이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학생주임 선생님이 모자로 때리며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있었지만 흰 가운을 입은 전문의가 그렇게 단정지으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고개를 들며 외면하려는 찰나 의사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완전히 정상이 아닌 건 아니야. 그러니 넌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 말에 글썽거리던 눈물이 뚝 떨어졌다. 훌륭한 의사의 배려로 그가 아니었다면 끝내 변호사와 스파이로 살 수도 있었다. 그렇죠. 정신과 병원에서. 그날로 병원을 나와 열심히 공부해 대학 국문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뭐랄까 성장통을 겪으신 거예요. 당신께서. 이런 약간 좀 독특하시기도 하셨을 거야. 제 생각에는. 기인이시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기인이고. 그러나 기인인데 사회의 사람들에게 글로 통해서 시를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신 기인인 거예요. 기인. 그러니까 굉장히 유니크하신 분이시잖아요. 유시아 선생님은. 제가 말했지만 30년 동안 S급의 작가로 그렇게 남아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유시아 선생님 이를테면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안다고 봐야 돼요. 30대까지는 약간 차이가 있겠고 20대는 모를 수도 있어. 유시아 선생님을. 왜냐하면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인가? 그 책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히트 쳤었죠. 90년대.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고 모두가 이제 인도 여행에 대한 어떤 꿈, 동경을 하게 됐죠. 물론 거기 가서 느낄 때는 달라. 유시아 선생님은 거기서 수많은 참 특이한 케이스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거기서 이제 별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한테도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당신이 어떤 번뇌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겠지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가서 인도 여행을 했을 때는 웬 사기꾼들, 협작꾼들만 만날 뿐이에요. 사기만 당하고. 근데 그래서 이거 뭐 이를테면은 하늘로서 떠난 여행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은 사람의 어떤 비워진 준비 차이예요. 역량 차이. 어떤 방식의 삶을 원하는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경험 영역도 다르고 그것을 소화하는 자신의 역량도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기를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가 하면은 그냥 나쁜 일을 당했다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도 마찬가지야. 옆에서 죽는 사람 죽는다고 해봐. 사람 딱 죽는 모습을 봤다고 해봐. 어휴 나 안 죽길 잘했지. 저기 안 가길 잘했지. 이런 걸로 끝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 죽음에 관해서 심각하게 성찰하면서 자기 존재의 문제로 돌아선 사람들도 있어요. 정광스님 같은 경우가 그러셨죠. 도반이 밥 먹고 죽으니까 생이 무상함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소화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경험이 같다 하더라도 경험도 달라.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많은 차이가 벌어지신 거죠. 여하튼 유시아 선생님도 보통이 아니시죠. 정신병원에 고등학교 때 정신병원 가셨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유시아 선생님이 거기서 잘 풀려났기에 이걸 적어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풀려나지 못했어 봐. 변호사와 스파이 사이를 지금까지 있다고 해봐. 이를테면 뭐 30년 넘게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은 현실 생활로 복귀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 증상이 좀 약하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서 많이 묶이지 않고 잘 풀려나셨기에 지금으로 어떤 문학가로서 영성을 찾는 구도자로서 이런 좋은 글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정신병에 문제가 있는데
정신병의 문제를 앓고 있는 특정의 사람들은 분명히 진리의 길에서 그렇게 된 사람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풀려나지 못한 거지. 풀려나면은 그리고 제대로 풀려나고 그 길을 계속 간다면은 유시아 선생님 같이 구도자의 길, 그러면서 문학가의 길을 같이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희소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도의 명상선태에서 생활하던 초기에 나는 무의식에서 분출해 나오는 걷잡을 수 없는 내용물로 인해 정신이 위태위태했다. 광기가 심하면 체중이 급격히 준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어딘가를 돌아다니다가 뼈만 앙상해져 돌아오면 가까운 재미교포 친구가 보리수 아래서 나를 껴안으며 말하곤 했다. 넌 맛이 갔어. You're not 라고 한 건데 너 이게 좀 표현인데 너 이게 말해 너 또라이야라는 뜻이야. 너 또라이야. 너 미쳤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또라이라는 표현이 좀 더 우리가 듣기에는 좀 익숙하죠. 쟤 또라이 아니야 하고서 넌 맛이 갔어 하고 한 거죠. 그러고는 내 등을 어루만지며 덧붙였다. 하지만 걱정 마. 아주 맛이 간 건 아니니까. 맛이 갔는데 적당히 갔다는 거야. 적당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미칠 수가 있는데 좀 적당히만 미치면 그건 괜찮아요. 여기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적당히 자기 컨트롤 돼가지고 약간 미쳤어. 그런데 사회생활은 못할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은 약간 미친 게 약간 또라이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난다.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약간 또라이 애들이 있었어. 또라이 애들. 또라이 애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이 성품이 나쁘진 않아. 근데 약간 미쳤어. 근데 또라이의 하는 행동을 보면 재밌어. 웃겨.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요즘에 잘 돼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그걸 느낀다니까요. 유튜브 보면은 게임 방송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을 자주 보는데 약간 또라이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텐션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정상적으로 플레이만 잘하고 뭔가 근면성실하고 뭐 그랬어 봐. 그럼 재미는 없어요. 원래 모범생들이 재미없어. 재미. 공부만 잘하는 애들은. 좀 약간 삐딱한 측면도 있어야 되고 약간 또라이 같은 기질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실력이 좋아. 그런 애들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고 좀 약간 텐션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방송 볼 때는 엄청 재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굉장히 환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를테면 이런 애가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도 무슨 돈이었는데 무슨 돈이었어 돈. 근데 뭐 기돈인지 뭐 영돈인지 뭐 그런 애인데 텐션이 엄청 높아요. 엄청 높은데 그때는 이제 공부도 잘 안 했죠. 공부도 못하고 뭐 담배 피다 걸리고 막 술 먹다 걸리고 막 선생님들한테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얘가 해발쭉하면서 다니는 거야. 웃으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나쁜 짓은 하지만은 좀 비행은 하지만은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밉지가. 그러면서 뭐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는 소식 끊겨서 모르겠지만은 자기 생활에서 잘 지낼 거예요. 근데 요즘 유튜버 게이머들 굉장히 잘하는 애들 보면서 생각나는 게 걔예요. 기돈인가 걔인가. 그래서 야 걔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텐션이 엄청 높고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유쾌한 에너지를 선사를 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유튜버 하고서 한다면은 지금 유튜버로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나이가 40 중반이 됐으니까 유튜버로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참 시절 인연이라는 것도 참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 게이머들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이를테면 저처럼 지금 20년 뒤로 빠꾸 시킨다고 해봐. 걔들 별로 인정 못 받아요. 유튜브란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유쾌한 애, 게임 좀 하는 애 그걸로 끝나버리지. 근데 게임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그것이 직업이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직업이 된단 말이에요. 30만, 40만, 50만 구독자 가져봐요. 월천 받아요. 월천. 수입이 생겨요. 수입이. 참 시대도 잘 타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시대도. 그래서 적당히 맛이 가는 건 좋다.
적당 수준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적당히 맛이 가되 적당히 맛이 가는 것도 너무 오랫동안 나쁜 쪽으로 오래 가면 좀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20대 때는 좀 적당히 좀 심하게 간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이 다시 회복하기 힘든 정도로 그게 오랫동안 이어지잖아요. 20대부터 이를테면 4, 50대까지 간다 쳐봐요. 그러면은 60대 가서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 이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회생활, 인간관계는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잘 지키면은 사실 60 넘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적당히 미치고 적당히 또라이 짓 하면은 60 넘어서 삶의 어떤 즐거운 본이 돼요. 그런 사람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 모범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적당히만 미치면은 아주 맛이 가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저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정신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닐까. 넌 정상이야. 아무 문제 없어. 라는 지나친 동료보다는 넌 비정상이긴 한데 아주 완전히 비정상인 건 아니야. 넌 문제투성이긴 하지만 적어도 문제를 만드는 능력은 있어. 그러니 아주 망가진 것은 아니야. 라는 말. 그렇다. 모자 가운데를 찢어서 머리카락을 내놓고 다니는 창조성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약간 기행이긴 한데 나름대로 괜찮은 거야. 좋은 거는 이제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절에서도 그래요. 절에서도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못 사느냐의 어떤 기준점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대중생활, 사람 살림의 어떤 기본 요소일 거예요. 승가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세속에서도 남 피해 안 끼치면은 그건 잘 사는 거예요. 거기만 해도. 그리고 우리 중 누가 미쳤다는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왜 자신에게 계속 넌 아무 문제 없어. 넌 완벽해라고 강박적으로 말해야 하는가? 그럼 정말로 문제가 된다. 그렇죠? 적당히 문제 있으면 괜찮아요. 굳이 넌 완벽해. 너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약간 뭐라 하지? 영혼 없는 그런 칭찬이라고 해야 될까? 동료? 이거보다는 문제 있는데 뭐 그 정도면 괜찮아. 뭐 아직 살만하지 뭐 하고서 나도 문제 있어. 그러네. 우리 둘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적어도 사회에 해가 끼치진 않아. 해를 끼치진 않아. 그 정도면 됐죠. 그래서 제가 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 인정하면은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 읽어보자면은 우리가 자신에게 들려줄 말도 그것인지 모른다. 넌 이상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인류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못할 만큼은 아니란 것. 미치긴 했지만 그 미침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쵸? 기돈이 같은 애가 그렇죠. 약간 미쳤어. 근데 걔 안 미치면 못 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살짝 미치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정상이 꼭 자랑만은 아니란 것. 정상은 너무 표본은 창조성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 너무 모범생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저 슬램덩크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정대만이야. 정대만이 약간 깡패랬거든요. 깡패.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 선생님인가 안 선생님한테 이제 참여하면서 원래 깡패로서 머리 기르고 다녔는데 참여하면서 거듭나겠다고 이렇게 머리를 탁 깎아서 그 농구 시작해요. 그러니까 약간 개가천선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깡패 면모가 좀 있을 수가 있지. 사람이 삐딱할 수도 있고. 저도 제가 얘기하지만 저 중학교 때 반항을 좀 심하게 했어요. 저는 혼자 반항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랑 엮어서 학교 전체에서 반항을 했지. 저는 혼자 안 했어요. 혼자 하는 건 좀 찌질해 보여. 나는 조직을 이용해서 다 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 선생들을 싫어해가지고 약간 반항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선생들이 저보고 굉장히 좀 악담을 했어요. 악담을 했는데 뭔 악담을 했냐면은 당시에 이런 뭐 여러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저보고 한 말이 저런 새끼가 대학교 가면 화염병 던질 놈이라고 이런 식으로 도덕 선생이나 몇몇 선생들은 저에 대해서 좀 악담을 했어요. 제가 선생들을 약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어떤 이제 막 그런 걸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그걸 영향력을 끼치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들도 참 저를 싫어했던 면이 있었죠. 저도 이제 문제 많이 일으켰어요. 많이 일으켰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유 참 중학교 때 질풍노도가 참 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선생들 싫어하진 않아요. 뭐 저도 어떤 의미에서 뭐 나름대로 뭐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적당히 약간 또라이 짓 하면은 저것도 저런 과정 거치나 보다 하고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제 완벽함에 대한 집착에 관해서 제가 이거 아잠브라마 스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 책에서 벽돌 두 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그 책 굉장히 유명한데 그 벽돌 두 장이라는 게 생각난 거예요. 그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한 부분인데 나는 모든 벽을 완벽한 형태로 쌓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마침내 첫 번째 벽을 완성한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감탄의 눈으로 내가 쌓은 벽을 바라보았다. 그렇죠? 벽을 잘 쌓았어.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제야 나는 중간에 있는 벽돌 두 장이 어긋나 있음을 알아차렸다. 나는 주지스님에게 그 벽을 허물고 다시 쌓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주지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을 다짓고 서너 달쯤 시간이 흘렀다. 한 방문객과 절하는 걸다가 그가 그 벽을 보고야 말았다. 그 남자는 무심코 말했다. 매우 아름다운 벽이군요. 선생, 혹시 시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벽 전체를 망쳐놓은 저 잘못된 벽돌 두 장이 보이지 않나요? 내가 놀라서 묻자 그가 말했다. 물론 내 눈에는 잘못 얹힌 두 장의 벽돌이 보입니다. 하지만 더없이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998개의 벽돌들로 보입니다.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렇게 해서 나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그 두 개의 실수가 아닌 벽을 이루고 있는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수많은 벽돌을 바라볼 수 있었다. 20해가 지난 지금도 그 벽은 그곳에 그대로 서 있다. 이제는 그 잘못 얹힌 벽돌 두 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잊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벽에서 잘못된 벽돌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벽돌 1000장이 있다고 쳐봐요. 그 중에 2개가 잘못됐어. 어떤 위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이라든지 뭐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배율 뭐 잘못될 수도 있겠고. 근데 그걸 한 사람한테는 이 2장이 잘못된 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전체가 잘못됐다고 착각을 하게 돼. 근데 주지스님이 어떤 이유인지 단호하게 거절했죠. 다시 쌓으려면 또 힘들기도 하니까. 근데 이 잘못된 것에만 빼인 사람은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몇 달 지나고서 한 다른 방문객에서 크고 아름다운 벽들이잖아요.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엔 저 잘못된 2개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 눈에는 998개의 벽돌들 이미 잘 쌓여진 그것도 보이는 거야. 이게 전체적 시선이야. 전체적 시선. 1000개 중에 2개가 잘못됐을 뿐이지 998개가 잘못되었다고 전체를 매도해서 1000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른 걸 봐야지. 잘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좀 모자란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괜찮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벽돌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나중에 벽으로서 기능하기에 문제가 없는 거야. 사람도 그래요. 조금 잘못된 면은 있지만 사람 전반적으로 어떤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하기에는 크게 모자란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문제가 된다 한다면 좀 다른 곳으로 격리된다든지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전체를 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진짜 전체를 본다고 하고 우리가 또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쳐봐요. 벽돌 2개 그 잘못 쌓아진 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유니크함이 될 수도 있어요. 특색 있는 벽이 되는 거야. 그 2장 때문에, 잘못된 2장 때문에. 오히려 그 잘못된 2장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남들이 가지지 못한, 다른 벽들이 가지지 못한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벽으로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억이 잘 될 수 있어. 근데 벽은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안 무너지면은
그것이 그 벽의 어떤 상징물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마스터피스들, 작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수 같았어. 원래 예상대로 그게 아니었어. 근데 실수인데 오히려 그게 인정을 받아.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이가 알게 되었던 대표적인 작품 하나가 제 세계 일주 책에 다만 나로 설품에 언급이 되는데 그게 뭘까요? 실수였어, 실수. 그러나 그 실수 때문에 모든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이 실수 하나 때문에. 그게 뭘까요? 제 힌트를 드리자면은 건축물이야, 건축물. 실수했어, 실수.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예. 피사의 사탑이죠. 피사의 사탑. 제 세계 일주 책에 다만 나로 살 뿐 삐딱함도 끈기가 필요하다. 첫 번째 책이요. 두 가지 책 중에 첫 번째 책에 삐딱함도 끈기가 필요하다. 이탈리아 이제 피사의 사탑에 관해서 피사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사의 사탑이 왜 기울어졌냐면은 모래로 된 약한 지반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석조 토대 밑에다 좀 토대를 쌓잖아요. 그게 3m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하게 된 거야. 모래에다가 좀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고 석조 토대도 좀 얇고 깊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3층 완성 후부터 약간 기울어진 거야. 이게 뭐 5도인가 뭐 몇 도인가 기울어졌겠죠. 그러니까 근데 기울어졌으니까 공사를 중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끝까지 지어도 문제는 없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00년인가 그러니까 100 몇십 명 동안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지은 거예요. 지었지만은 그렇게 기울어진 채로 되어 있지만은 그 왜 유명해졌어요? 피사의 사탑은 갈릴레이가 거기서 이제 낙하 실험 이제 무거운 물체 가벼운 물체 해가지고 그 낙하 실험 우리가 그전에 뭐냐면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벼운 것보다는. 근데 그걸 실험해 보이겠다고 해가지고 피사의 사탑이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쇠구슬도 뭐 일단 3kg, 1kg 있겠죠. 뭐든 물건이든 그 똑같이 떨어뜨리면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 무겁든 가볍든 똑같은 시간에 떨어진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피사의 사탑이 어떻게 보면은 중력의 법칙이죠. 그거를 알리는데 피사의 사탑 이야기가 나. 그러니까 과학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걸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피사의 사탑 이야기를 알게 돼. 근데 이제 사실대로 팩트적으로 따져보자면은 갈릴레이가 그 피사의 사탑에서 중력 낙하의 법칙 이거를 증명해 보인 건 사실적으로 보자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네덜란드 과학자 시몬 스테빈이 한 거예요. 원래 그런 실험을 했어. 근데 제자들이 문제예요. 제자들이 갈릴레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드높이겠다고 이 낙하 실험을 갈릴레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역사를 좀 날조시켰어요. 그런데 그 날조된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져 나간 거죠. 팩트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네덜란드 과학자였어요. 시몬 스테빈. 근데 이제 스승을 드높이고자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불교 내에서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스승을 드높이기에 좀 이야기를 만들어내.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는 좀 별개로 좀 봐야 되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이런 실수였지만은 뭐냐면은 이런 실수를 통해서 기울어졌잖아요. 근데 건축학에서 이제 기반의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돼 가지고 기반에 대한 훨씬 또 연구가 많이 진행된 거죠. 그거를 기초 토대를 닦기 위한 또 준비 단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갈릴레이 그 약간 날조된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랬든 저랬든 문제가 많은 것이지만은 잘못되고 삐딱한 부분도 있어. 그 저 건설 배경에는. 근데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몬 스테빈인가 하는 과학자님한테는 좀 죄송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날조된 이야기 때문에 그 삐딱함 때문에 오히려 피사의 사탑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피사의 사탑에 갔죠. 피사의 사탑에 가서 사람들 다 이런 사진 찍고 있단 말이야.
그 탑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딱 받치고 있는 듯한 사진을 찍어요. 이런 사진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힘들어서 받치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사진은 안 찍었고, 에이, 전 좀 사람들하고 좀 그래도 동양에서 선수행한다는 사람이 왔는데 이게 힘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제가 부채를 갖고 다녔으니까 부채 하나로 딱 해가지고 피살 샀다 무너지지 않게 딱 멋있게 딱 기대고 있는 것처럼, 막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여러모로 삐딱함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좀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피사사탑이 유명해질 수 있는 것도 삐딱하고 역사에 날조된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버텼기 때문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야. 근데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한테 큰 피해는 안 끼쳐야 돼. 일단 이게 중요해. 그러면서 끈질기게 살아난다면은 인정이든 오해든 받아요. 뭐든 받을 수가 있어. 버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존버는 승리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존버는 승리한다. 그래서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이야기 또 가보자면은, 미국에서 가르침을 편 한국의 승산 스님이 어느 날 보스턴 근교의 케임브리지 선원에서 대중을 상대로 증문즉답 형식의 법문을 할 때였다. 뒤쪽에 앉은 한 청년이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질문을 던져 좌중을 술렁이게 했다. 대화가 끊기고 그 질문자를 보기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승산 스님은 안경 너머로 그 청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순간 방에는 아찔한 정적이 흘렀다. 스님은 청년 쪽을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이더니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고함을 쳤다. 자네 미쳤군 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영어로 you crazy 뭐 이렇게 하셨겠죠. you crazy 라고 했겠죠. 근데 웃으면서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다음에 좀 긴장했단 말이 있으니까. 모든 청중의 숨이 멎었다. 방 안의 긴장감이 몇 배로 치솟고 제자들도 당황했다. 한 제자는 스님에게 아무리 미쳤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라고 속삭여주고 싶었다. 그걸 어떻게 알지?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을 수도 있죠. 그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 그렇게 누가 증언을 했나 봐요. 그러나 스님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원처럼 느껴진 몇 초의 침묵을 깨고 스님은 이 말로 끝을 맺었다. 그렇지만 또 몇 초의 침묵이 있는 거야. 하지만은 완전히 미치지는 않았어. 미쳤는데 완전히 미치지는 않았어. 방 안에 모두가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 안도의 분위기가 사람들을 타고 퍼져나왔고 청년의 마음에도 스쳤다. 숭산 스님은 그런 식으로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일화를 전하며 스님의 제자였던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교수 존 카바치는 말한다. 이거를 존 카바친 교수님이 이제 전한 거네요. 이게 여러 설명들이. 스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회복할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광기를 당당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연민으로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단점과 마주해 그것에 이름 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 단점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본연의 전체성과 가까워지라는 것이었다. 그렇죠? 전체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연의 전체성. 그러니까 나나 내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상태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여유가 사실은 숭산 스님에게 있으셨죠. 그러니까 미쳤어. 절에도 뭐 미쳤다는 식으로 표현 안 하지만 좀 아픈 분들이 좀 많아요. 이 정신이 좀 아프신 거예요. 정신이 아픈 게 뭐 말하자면 미쳤다는 건데, 근데 적당히 미치면 괜찮아. 그것도 또 조율이 가능해요. 그리고 미친 거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적당히 미쳤으면은 절에서 이제 뭐 수행을 하면서 그걸 극복한다기보다는 어떤 상담을 통해서 그걸 좀 좋은 방식으로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 기도로 수행으로 이 심리적 어떤 방황이나 고뇌를 해결하겠다. 그건 착각이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정신을 다루는 가장 이제 직접적인 치유 방법이 뭐냐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요즘 정신병원 다니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정신병원 다니면 미쳤다 뭐 이제 안 좋은 걸로 해석했는데 요즘에 정신적인 공황이나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받는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훨씬 강해졌어. 그래서 좀 병원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 30년 전만 해도 병원에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한다면은 좀 미쳤나? 뭔가 상태 안 좋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공황장애 뭐 그런 거 겪으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겪었다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었겠니? 참 고생했다. 지금은 나아지니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저 미쳤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걸 훨씬 더 이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정신 상담 그거를 받아들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좀 안다면 그걸 인정하고 전문 상담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약도 받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그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어떤 우울증이나 조증 같은 게 강하다 한다면은 그걸 약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조율할 수도 있는 거야. 내 역량이 없을 때는. 그런데 나중에 스스로 안정이 되고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몸과 정신도 건강해진다면은 약을 서서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도 도움제예요, 도움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신인 거야. 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과의 원리가 그렇게 약의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약으로 왔지만 내가 섭취함으로써 어떤 감정적인 기복 같은 거를 줄이고 균형을 잡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인과의 원리로서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의 화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약도 단순한 화학약품 뭐 그런 덩어리가 아니라 나한테 해를 끼친 요소가 아니라 내가 정신이 아프면은 그거를 조율하기 위해서 다른 화학 작용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화학 작용을 화학 작용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나를 고치기 위한 다른 인과의 작용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 인과로서 볼 수 있다면 약도 비로자나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화신. 그렇게 나를 다 도와주고 있는 거야. 내가 정상으로 가게끔. 우리는 자신을 무조건 사랑해 줄 누군가를 갈구한다. 넌 불완전해. 언제까지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넌 아름다워. 라고 말해줄 사람을. 그죠?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울 수 있는 거잖아. 마음 쓸미, 사람이. 하지만 만약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불완전한 사람도 완벽한 장미를 선물할 수 있다는 거. 그쵸? 불완전한 사람도 좀 우리가 모자라 보일 수도 있어. 독특해. 각각의 인연법이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캐릭터로 나타났으니까 원전한 캐릭터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한테 장미를 선물할 수 있잖아요. 좋은 걸 사줄 수도 있고 어떤 선의 호의를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불완전하더라도 그 선의 호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상정했을 적에 생겨나는 거예요. 완전함의 반대로서 불완전함이 있는 거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완전함이 있어요. 따로 뭐 대상 상태가 있어. 그리고 불완전함이란 게 정말로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이제 반대되는 대립 분별이에요. 분별. 선과 악처럼 시와 비처럼 완전함과 불완전함은 서로 한 쌍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덕천 흑암녀처럼. 그러니까 완전함이 사라지면 불완전함도 사라져. 시가 사라지면은 오름이 사라지면 그름도 사라져. 있음이 사라지면 없음도 사라지고. 이 사랑은 이제 좀 집착이라고 봐야 되는데 집착이 사라지면은 괴로움도 사라져요. 증오도 사라져.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이제 하나의 분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대립되는 게 또 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비 분별을
내용물이 있다고 쳐봐. 시비, 유무, 애증, 응? 완전함, 불완전함. 근데 그것도 내용물이에요. 근데 그 내용물을 양상하는 컨트롤 타워가 뭐냐고요. 그게 바로 나인 거야, 나. 이게 흙덩이 던지는 거와 똑같죠. 흙덩이를 여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지고 그럼 우리 그거를 내용물들 따라다닌 거야. 그래서 할로축계 사자교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시비를 여기다 던지고 애정을 저기다 던지고 그럼 그거 찾아가.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나라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다 던져. 그러니까 그 내용물들이 본래 성품 없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원에서 누가 그걸 던지는가. 나라는 어떤 중심, 실체. 그걸 뭐 에고라고 할 수도 있고 불교식으로 금강경식으로 아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무너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강한 중심적, 실체성, 내가 탁 와해가 된다면은 전체로 확장이 돼요. 시선이 전체성으로. 아까 전에 존 카바진 교수도 전체성을 얘기했지만은 전체성으로 확 가면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시비 분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벽돌 두 장만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돼 있어. 근데 전체성을 탁 본다고 해봐. 애초에 벽돌은 문제가 없어. 벽은. 그러나 그 벽돌이 잘못됐느냐? 아니요. 그 벽에 특색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유니크함으로. 그 벽이 다른 벽들과 변별될 수 있는 특이점. 어떤 의미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자기 존재란 건 굉장히 유니크한 거예요. 유니크한 거. 근데 이게 이 유니크함을 못 느낄 수도 있어. 나란 존재의 실체감에 중심성에 확 빠져 있으면은 내가 무엇이 못나 보이고 남들은 뭘 했는데 나는 이런 걸 가지지 못했고 뭐 외모도 그랬고 성격도 그렇고 자기 어떤 가족 주변도 그렇고 뭔가 잘못된 것들만 보인 거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크게 잘못된 일들도 없어.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뭐 걸어다니는데 문제 있어요? 문제 없잖아요. 말하는데 문제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걸어 다니는 거, 말한 것도 문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자면 우리는 998개의 벽돌처럼 이미 우리가 온전하게 쓰고 누리고 그리고 이런 거에서 안정감을 찾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근데 자신이 어떤 잘못돼 보인다는 내가 무언가가 모자라 보인다. 이건 잘못됐다. 저 사람이 싫다. 어떤 관계성이 좀 떠나고 싶다. 이런 몇 개의 벽돌만 있을 뿐이야. 근데 우리 전체의 존재, 어떤 관계성 이거 보자면은 나름대로 우리는 행복한 조건에서 지내고 있는 거야. 998개의 벽돌처럼. 근데 집중해 있는 게 그 두 가지, 세 가지 그 벽돌밖에 되어 있지 않다면은 거기서 항상 결핍감을 느끼고 불안정함을 느끼고 괴로워하고서 사는 거야. 장영희 선생님 책이었나?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세워보거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걸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해. 그러면서 단점들만 보인다면은 내가 불행한 인물로 도려나게 되어 버린다니까요. 이미 누리고 있는 게 많이 있어. 그래요. 저 앞에 지금 구름 끼고서 이러고 있지만은 얼마나 좋은 봄날이야. 봄바람이고. 좀 있으면 이제 뭐 서울 곳곳에 뭐 목련도 피고 하는 것 같은데 남쪽에 목련 많이 폈고 이제 벚꽃도 피고 뭐 대구 벚꽃 피고 있다가 막 누가 사진 보내고 막 그래요.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이야.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너무 많아. 근데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 존재의 전체성으로 환원이 된다면은 이걸 누리고 살 수가 있는데 나란 존재에 갇혀 있다면은 내가 못난 것들, 내가 못하는 부분들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벽돌 두 개처럼 이 벽 전체를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디아샨티의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인가 그 책에 어떤 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뜻이라는 환영을 포기함으로써 전혀 다른 의식 상태가 자기 안에서 태어난다.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안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부활이다. 이 부활은 영성의 많은 부분이 그런 것처럼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삶 그 자체의 완전함과 전체성에 의하여 움직여지기 시작한다. 그런 거예요. 내 뜻이란 환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 나란 실체 중심성을 포기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의식 상태가 자기 안에서 태어난다. 사실 자기 안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한데 사실 자기라는 건 안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불성이 있다.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불성은 눈앞으로 있어요. 눈앞으로. 내 안에 있다고 해도 되지만은 원래 안팎이 없기 때문에 눈앞은 안팎이 없어요. 근데 자기란 존재란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면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거듭남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거듭남.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부활. 이게 뭐냐면은 나의 의식이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전체로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 눈앞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전체로 사는 거. 그래서 이 전체로 내맡기면 내맡길수록 이것의 완전함과 전체성에 의해서 이제 내 삶이 움직여져. 이게 뭐냐면 제가 표현한데 수행은 내가 하지만 깨달음은 지녀가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깨달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지녀가 들어오게끔 비워져 있는 준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비워져 있고 지녀에게 내맡기면 내맡길수록 지녀가 이제 나라는 인연 존재를 굴려요. 굴리게 돼 있어. 그게 깨달음 이후의 삶이에요. 움직여지기 시작한다. 이게 수동태잖아요. 내가 움직인다가 아니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녀에 있어서. 진리가 나를 부른다니까 그때부터는. 근데 나란 존재의 밀도가 너무 높으면 그것도 안 돼. 확 낮춰야 돼요. 확 낮춰주면 진여에 있어서 움직여지고 굴려진다. 이걸 스스로 체감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부활과 거듭남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불교식의 깨달음인 거예요. 뭐 허공성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깨달음, 견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란 존재에 갇혀 살다가 눈앞으로 텅 빈 공성으로서 허공으로서 이렇게 확 넓혀지는 거예요. 넓혀지는 것인데 그렇게 넓혀진다면은 두 개의 잘못된 벽들도 그만의 유니크함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 전체성에 기반해서 하나하나가 제 역할, 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완연하게 아는 거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유시아 선생님도 약간은 기인이셨잖아요. 이런 기인 필요해요. 적당히 미친 과정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 미친 어떤 경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계기들이 다 마련된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적당히 미친 것도 필요하고 그걸 돌이켜 볼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 뭐 숭 선생님한테 뭐 좀 잘못된 얘기를 한 청년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야. 이런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적당히 미치면은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선은 좀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미쳐도 괜찮지만 적당히 미친다면은 그것이 자기 삶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극,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전체성으로 환원이 된다면은 어떠겠어요? 불국토가 눈앞에 구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임하신 거지. 하나하나의 경으로서, 경계로서, 드러남으로써 진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완전함, 불완전함 이런 건 자기 존재에 갇혀 있을 때 착각인 거예요. 둘로 나눠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하는 거. 그게 취사심이지, 생사심이지.
근데 그게 나한테 갇혀져 있을 적에 취하면서 행복할 수 있고 버리려고 해서 안 버려지니까 괴로울 수도 있고 그게 고통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은 뭐냐면은 나란 존재에 갇혀 있을 때 고통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전체로 환원이 된다면 전체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은 그런 고통도 순간적으로 인연 따라 드러난 고통도 참 뭐라 해야 되지? 생생한 고통이 되는 거야. 생생한 진리가 되는 거야. 생생한 진리. 여러 경험들이 심지어는 뭐 노여움, 슬픔 생생하게 되는 거야.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 인연에 맞게끔. 근데 그게 다 필요한 것들. 삶을 이루는 두 장의 벽돌 같은 게 아니라 애초부터 삶에 필요했던 하나하나의 벽돌들이었던 거예요. 벽돌들. 그거를 스스로 완연하게 자각하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에 불완전한 사람들 완벽한 장미를 선물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전체성으로 진짜 환원이 된다면은 굳이 말하자면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장미를 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빨간 장미 하나를 선물해 주는 거야.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냥 순간순간을 그렇게 여실하게 사는 거예요. 장미 이쁘네. 민들레 이쁘네. 뭐 산에 들꽃 이쁘네. 들꽃 이쁘니까 들꽃을 딱 꺾어서 집에 와이프한테 갖다 주는 거야. 이뻐서 따왔어. 뭐 오다 주웠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별거 아니야, 별거. 장미가 보였던 것이고 손으로 탁 꺾었던 것이고 그걸 잘 감쌌던 것이고 와이프한테 주는 것이고 와이프는 기분 좋아주는 것이고 그 꽃을 꽃병에 꽂는 것이고 매일 물을 갈아주는 것이고 하루, 이틀, 열흘이 지나서는 그 꽃이 시드는 거예요. 시들면은 자연에 딱 회양해도 되고 이파리 몇 개 뜯어다가 책꽂이에 꽂아도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일들인 거예요. 여기에 완전한 불완전함 없어요. 뭐냐면은 하나하나 순간순간만에 진실함이 남아있는 거야. 그 진실함. 촉감, 향기, 기쁨, 본다. 순간순간 명백한 진리만이 살아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12호는 없어요. 눈앞으로 확장된다면 12호에 흔들리지 않고 순간순간 진실함으로 명백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불완전한 사람들 완벽한 장미를 선물할 수 있다.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